오늘은 대통령 문재인이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이제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게 부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주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추미애 장관이 사법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사 이동을 시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하고 새로운 사람들,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나갈 건지. 그래서 어저께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맞불 집회가 붙었습니다. 적은 수가 와서 촛불 집회를 참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촛불 집회에 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항해서 태극기를 흔들렸습니다. 자, 문재인이 원하는 검찰 개혁은 과연 뭘까요? 자, 문재인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치 검찰이었고 옛날에 벤치 검사 여러 가지 이런 정치 검찰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수처를 설치하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마지막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청와대 또는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서 정말 엄정한 자세로 일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본질과 원리 원칙에 충실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보낸 사람입니다. 누구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보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보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아주 우리한테는 과거에 볼 때는 너무 나쁜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것처럼 검찰의 본질과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 맡은 임무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청와대든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수행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수행영장을 받지 못하겠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12월 30일 날 거의 마지막 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주 엄청난 반대를 통해서 야당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국회를 떠나는 상태에서 4+1 민주당과 이중대들이 완전히 이 공수법을 통과시켰죠. 자, 그러면 공수처법이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왜 난리를 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독소조항 24조 2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타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범죄 인지 단계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 범죄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부터 즉시 어떻게 해요? 공수처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 이건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 조항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굴까 한번. 대상이 어떤 사람이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고 기소할 수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빨간색으로 쳐놨던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 사법부와 검찰과 행정에 대해서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파랗게 우측에 하단에 보면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 좀비석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조국과 정경심 교수입니다. 근데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현재 같으면 기소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기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검찰의 신배라고 제가 줬는데 여기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행정인데 행정부에서 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검찰과 행정안전부에 경찰이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당하고 그 사람들이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장 다 포함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눈을 가리고선 저울을 갖고 있고 왼쪽엔 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눈을 감고 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뭐예요? 칼을 내가 후들리겠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저울은 수평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삐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울어져 버린 거죠. 공수처에게 빼앗긴 칼, 기울어진 저울. 이것이 뭐냐면 현 검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평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타워로 변력해진 검찰이 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 대통령이 요구하는 안이 바로 이 안입니다. 권력기구 개혁안의 조직도가 뭐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라는 것이 독립기구로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법으로 보면 대통령은 그 사람한테 간섭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공수처장을 누가 뽑아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뽑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검사들을 뽑긴 뽑지만 그 수가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야당도 뭐냐면 자유한국당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중대가 있거든요. 4+1처럼 이중대가 거기 야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냐면 법무부에서 탄핵 탈화 진행, 그 다음에 탈검찰화 진행을 하겠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진행을 해갖고 뭐냐면 법무부에다가 검사들이 없게끔 하겠다는 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하는 겁니다. 탈검찰하는 거예요. 그럼 탈검찰하면 누가 들어가냐? 민변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 그런 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민노총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사나 행정 같은 거 쓰는 걸 누가 써요?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검사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검찰청에 뭐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직접 수사하는 것은 특수사건, 경제나 금융 같은 것은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보면 일반 경찰은 국가 치안및 경비 정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그 1차적 수사를 하겠다. 가칭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보수사처를 만들어서 대공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하겠다라고 행정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경찰한테 힘을 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경찰에 힘을 주고 검찰에 힘을 빼겠다는 게 바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힘 빼기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법무부 탈검찰을 시작했는데 비검사 출신에 대해 법무부 핵심 보직을 발령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검찰국장인데 그 검찰국장 자리를 비검사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그건 안 된다. 검찰과 마찰이 있었던 얘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중앙지검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민변 출신이 간다면 이거 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청와대 추미애 검찰 인사 갈등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탈검찰화에 대해서 비검사 출신을 갖다 시키겠다. 왜?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언젠가 돌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노무현도 탄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루킹도 검사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좌우 이런 걸 보지 않고 자기만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자, 청와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은 민변 출신 비서관들이 주도를 했다. 그게 누구냐면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호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민변 출신입니다. 이 비서관은 민변 사무처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최 비서관은. 최강호 공직기강 비서관은 사법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 자체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민변 쪽을 다 하겠다는 얘기죠. 민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찰에 반대되는 거죠. 이 민변이 생기게 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교육이라고 해갖고서 우리가 그 교사들이 촌지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전교조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막 번영하고 뭐 10만, 20만, 뭐 3만, 5만 이렇게 성도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번영주의에 따라서 거의 반대급부가 생긴 게 뭐냐면 해방신학들이에요. 그러면 뭐냐?
정치 검찰이 되다 보니까 무슨 거가 돼요? 민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그 나쁜 걸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쁜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전번에 말씀드렸던 2반의 염소와 똑같은 겁니다. 왜요? 똑같은 염소를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염소를 죽여버려라. 남이 잘 되는 곳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영구 법무부 실장을 서울지검장에 임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뭐냐면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만든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거든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에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불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반글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검찰국장 임말권 얘기 나왔던데 이게 추미애 장관이 놀란 거예요. 자, 그럼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강남일 그 대검 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전 고검장으로 좌천돼 버렸습니다. 차장에서 어떻게 돼요? 고검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조국 수사 김기현 시장 수사를 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 반부패 경력부장이에요.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강력부장. 그 다음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있었고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수사 김기현 수장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반부패 경력부장 한동훈 이 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좌천시킨 거죠. 그 다음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뭐냐면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성범은 어떻게 되냐면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이 됐지만 영전됐지만 결국은 좌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수원 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전 형사부장은 어디 가요? 서울 고검 차장, 이것도 좌천입니다. 그 다음에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은 이 사람이 뭐냐면 저걸 했습니다.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별 감찰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자, 이 사람 이제 위로 가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으니까 뭐예요? 예산과 인사를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뭐냐면 이상윤 검찰국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 윤석열 떼구성 수사권 수사 만들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문재인 누구예요? 경희대 법대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정 라인으로 해서 이 이상윤 이 검찰국장이 어디로 갔냐? 주검직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반부패 경력부장에 누가 있냐면 심재철 부장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지만 전북 고창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장에 누가 왔냐면 배용원 전북 완주 출신의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에 누가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상윤 그 검찰국장이 일자리로 온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사람이냐? 전북 고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장 검찰국장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전북 전주 사람이에요. 전남 사람을 기용을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이한 게 뭐냐면 전남 사람을 기용 안 하고 전북 사람들 거의 다 기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북 사람들이 거의 요직을 맡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검찰이 힘빼기를 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내가 봤을 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자기의 그 영달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력이 무지 강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겁니다. 자,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비리는 안 날지 밝혀졌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파란 띠로 만들었던 것처럼 빨간 것들은 사법부나 경찰, 검찰을 갖다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기소권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조국 장관이 뭐가 있으면 딸에 의존한 낙제임에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고 그 매달 200만 원씩 받았고 그 1,4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라 그 학기마다 받았겠죠. 받았는데 7번을 받았는데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뭐예요? 낙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응원 차원으로 줬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병원 장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조차도 결국은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학금 수령한 거 있죠. 논문 표절이 있었죠. 그렇죠? 논문 표절인데 이 옛날에 이 조국 장관이 뭐라냐면 논문 표절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아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논문 표절한 거예요. 이거 서울대에서 지금 검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아들 워싱턴 대학 아들 논문 대리시험 봤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제1저자로 등재됐죠.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영 외고 다닐 때 그 어려운 논문에다 제1저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통한 재산 형성이 있었어요. 코링코 PE가 그 오천 조카가 사장이라고 했지만 그 코링코 PE 그 오천 조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수 의존은 조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웅동학원 채권. 자기 동생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해요? 웅동학원 자기 아버지한테 채권을 갖다 달라. 그래갖고서 받아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용비리. 교사 사람에서 채용비 1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거 보면 줄줄이 고무고막 해듯이 나오는 이런 범죄 형각들이 어떻게 돼요? 공수처에서 봤을 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거 보면 이것조차도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야, 이거 그냥 덮어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혹의 상당 부분은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당과 청와대는 조국 살리기에 여념이 없어요. 조국서부터 플래시 라인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다 보여주는 포토 라인도 없어지고 비밀리에 들어가고 그런 거 전부 다 그때부터 조국서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급기야 조국은 어떻게 해요? 휴대폰 영장도 기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통장도 기각이 되고. 그럼 형평성이 원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모든 사람 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멀고 있는 그 여자가 저울을 수평으로 갖고 있는데 그 수평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같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자가 있는 왜 조국을 끝까지 이렇게 앉히려고 그랬을까? 그럼 그 사람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은 정말 보면 내로남불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 뭐랄까요?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은 청문회에 밝혀된다. 언제 그랬어요? 2011년도에 뭐냐면 청문회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동장 이혼했던 거 위장 이혼 아니냐? 가서 비석을 갖다 찍어 와서 동장 이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더라. 이러니까 내 사생활 너무 침범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에 뭐라고 하냐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은 1,200만 원. 아까 얘기했던 몇 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어요. 1,200만 원. 어떤 때는 1,400만 원 받는데 한 1,200만 원 한다고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민 씨가 뭐냐면 최초 3억 5천만 원의 사모펀드 약정 금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국은 50억의 자산가예요. 근데 동부지검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판사한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내가 나까지 잡혀 들어가면 우리 애들 어떻게 먹고 사냐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유라가 그랬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가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다라고 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는 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딸 조민은 어떻게 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해요?
해부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산의대 입시를 위해서 그것도 사용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낙제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1,200만 원의 돈을 장학금을 받아요. 이것도 실력일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끝발도 실력입니다. 권력도 실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직업적 확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무슨 얘기죠? 직업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은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도 제1저자로 등록시켰어요. 이게 이 사람의 기본이냐 이거죠. 이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겠습니까? 자, 2017년 1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유병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민정수석 내는 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요? 조국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도 뭐예요? 대상하고 법무장관 청문회 검증을 받고 청문회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있죠. 자, 조국 그는 누구인가? 그는 조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스트라다무스가 뭔지 아세요? 조국 플러스 노스트라다무스. 왜? 자기 한 말이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조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영판 구속수사가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누구예요? 권은희 그 지금 수사과장, 수서경찰 수사과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조 장관은 압수수색과장한테서 자기 그 압수수색 검사한테 우리 부인 잘 좀 봐주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요, 유재수 사건 그걸 갖다 파기시키라고 그랬어요. 야, 없애버려. 파쇄시켜버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조국이 이런 얘기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 자, 윤석열 검찰 충중을 주장하는 SNS 과거를 두고서는 조스트라다무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조 장관은 2013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란 얘기예요. 조국 마음은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넌 참아라, 버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문 3대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의혹이죠.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죠? 송병기 부시장이 거기에 깊숙이 관여가 됐죠. 그 다음에 유세수 전 부산시 경제부장의 감찰 무마 의혹. 그 장관이 뭐라 했어요? 야, 감찰 똑바로 해. 더 세게 해. 그래갖고 휴대폰 포렌식까지 다 했죠. 그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만둬. 전화 많이 와. 그만둬. 그렇다면 만약 공수처가 이런 사람이 뽑혀졌다면 공수처가 믿고 쫓아가는 사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뽑았다면 조국 같은 사람을 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유야무야 내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우리들 병원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이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 개인 회생 시킨다고 했다가 갑자기 1,400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사실은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 대통령의 지인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킨 1등 공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송병기 지금 부시장이라고 했죠. 김기현 시장 밑에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에 불만을 갖고 그 서류 갖고서 어떻게 첨단 가서 송철호한테 다 미주알 고짤 다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송철의 아킬레스건 뭐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투서를 냈죠. 근데 결국은 무혐의 떠졌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공천받는 날 그날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왜요? 자기 이익에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우리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따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돋보여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파열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한 걸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나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조직과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나를 너무 선택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성범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해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송 부시장의 공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 딱 보니까 비서실장이 보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보니까 이 사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송경기 부시장이 김 전 울산시장 비유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아주 절친, 문재인 얘기하는 송철호 시장이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유재석 감찰 중단 지시.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송병기 부시장은 뭐예요?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까 동부지검에 있었던 동부지검에 있었던 거는 거기는 그 노무현 나연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재수 시장은 부시장은 구속이 됐어요. 전 그래서 그분한테 감찰국장에 다시 한번 제가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자, 조 전 수석은 뭐예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하기로 지시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친하니까.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유재석 감찰문마 배경에 청와대 인사청탁이 있었나? 있었죠. 유재석 건으로 비서관과 합의 검찰 중단 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감찰하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비서관들이 그 사람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봐줬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에 그때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봐준 거예요. 과연 공수처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은 의도는 참 좋습니다. 왜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치 검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어떤 권력에도 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엎으리라고 누가요? 조국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근데도 영장은 어떻게 됐어요? 기각이 됐습니다. 죄질은 나쁘나 부인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봐서 저 영장을 기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해야죠. 자, 여기에 이슈된 게 이겁니다.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에게 1,400 대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건 뭐예요? 끝발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100억 세금에 추징을 당했습니다. 세무조사 받았죠. 그래갖고 2012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그해 9월 달에 1,400억을 갖다 대출을 받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알게 된 게 뭐냐면 부인과 이혼하고 나서 이혼해서 보증을 샀던 그 여자가 자기가 모든 걸 다 보증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보증에서 빼달라고 재판 때문에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원장의 전체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과 마약한 사이다. 그래서 김 회장은 뭐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져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 회장은 지금도 양 전 비서관과 탁현민 전 행정관과 같이 지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사법부 개혁도 오는가? 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박주민 국회의원이, 민변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법부 내에 어떻게 해요? 비판사 입장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가 되어 있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법원들의 어떤 그런 문제 행태가 잘못되어 있다. 양승태 법원장이 너무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법원 내에 법원 행정처를 갖다 폐지시켜버리자. 그게 그 사람들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데요? 인사와 예산 같은 걸 갖다 하는 것이 법원 행정처예요. 그러면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갖다 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법원장의 과도한 뭐예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와 인사위원회를 폐지시켜버리자. 법원 행정처와 법관 인사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어떻게 해요? 부장판사 제도도 없애버리자. 지방법원에 전부 다 나눠주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자. 거기에는 11명의 법관과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법관 5명과 비법관 6명으로 구성하자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비법관은 누굴까요? 민변, 그죠? 민변 또 뭐예요? 참여연대, 민노총, 전교조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법관 5명도 어디냐? 법관 5명도 민변 출신의 법관 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관과 비법관의 구성을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 도입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사와 행정, 예산 모든 걸 갖다 어떻게 해요? 비검판사 쪽으로 가자. 아까 뭐예요? 검찰의 비검찰화 하는 거 똑같아요. 비판사화로 하겠다. 사법부도 비판사화 되겠다 한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예요? 허수아비예요. 김법원 대법원장 뭐 했어요? 이 사람은 춘천 지방법원장 하다가 그냥 대법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곧바로 뭐예요?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그 은혜, 그 보은에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머리 숙이고 그 사람이 하는데 모든 걸 다 통하는 거죠. 왜? 자기는 이거 하고 끝나면 끝나니까. 자, 이 사람은 춘천지방법원장에서 했다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요. 최초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완전히 좌파들, 좌파들. 대표적인 좌파들이에요. 우리법 연구회는 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했어요. 그래서 119명의 법관들, 부장판사들과 평판사들을 갖춰서 119명을 갖다가 상설해서 어느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끔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판사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그 사다리 리더십이 아닌 그냥 똑같은 수평적인 해서 부장판사는 그냥 평판사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미팅 얘기 나온 게 뭐냐면 법원 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처하겠다. 거기서 무슨 얘기냐? 대법원장을 견적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김명수는 뭐예요? 허수아비죠. 결국은 토사구팽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사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겠다. 예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법관 5명, 대법원장 포함하니까 4명이죠. 평판사는요. 그 다음에 비법관 6명이에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만 비법관에서는 비법관에서는 뭐냐면 참여연대, 그죠? 민변, 그 다음에 민노총, 전교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 제한된 게 뭐냐면 변호사와 이 비법관 할 수 있는 6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돼 있다. 어느 대학도 아니고 어느 연구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법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나올 수 있는 교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뭐 민노총에서 얘기하는 영구기한, 법적인 영구기한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민변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 보면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소비료의 권력을 갖고 어느 누구도 나를 갖다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걸 갖고 가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수처법이고 사법개혁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착 쓰러지고 있죠. 쓰러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갖다가 막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권력이 너무 세거나 권력이 없거나 하면 뭔가 형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형평성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상권분립,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분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수처라는 거를 갖다가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것을 행정부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가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예요. 자, 똑바로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를 갖다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해요. 그죠?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좌파들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왜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을 때는 왜 잘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욕을 해요? 왜요? 살아있는 권력도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욕을 하냐 이거죠. 전 이거 보면 이 사람이 빠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상권 분립이 있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국회의장이 어디로 가요? 국무총리로 가요. 서열 2위가 서열 5위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사법부 어떻게 해요? 공수처로 뺏겨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행정위원회가 생겨서 모든 걸 갖다 예산이나 모든 걸 통과하는 사람. 대법원장도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상권 분립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거대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상고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상고절이 뭐냐? 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고고히 피는 국화를 읽을 때 오상고절이라는 중국의 고어가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이걸 썼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편에서 말씀이 뭐예요? 왜 얼굴 안 보여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나 쓰러지는 거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나 그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요. 시편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상과 똑같은 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